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승인 소식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은 6,400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가짜 뉴스로 밝혀지면서 6,100만 원까지 떨어진 건데요. 하지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거란 기대감은 여전하죠.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올해 가상자산이 얼마나 더 오를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동향과 현물 ETF 관련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오셨습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윤석빈 서강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배 이상 지금 올랐는데 연초에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 우선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중에서 가장 대장격인데 윤 교수님 지금 전체적인 시세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45,000달러에서 지금 6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 배 이상 오른 건가요? 예. 워낙 지금 올해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예. 사실은 상승률이 이제 높은 편이었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비해서 많이 오른. 이더리움. 가상자산이 이제 비트코인도 있고 또 이더리움도 있잖아요. 네. 이더리움은 어땠어요? 사실은 상승률로 보면 비트코인 수준도 높았고요. 예. 거기서는 이더리움 거기 한 반 정도, 한 70% 6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교수님, 이 비트코인 상승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승인을 할 거다. 미국 시간으로 10일까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한 14개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제 ETF 상품을 신청한 거고요. 사실 이제 작년에 신청했던 게 이제 이게 기각이든지 승인이든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간은 이제 결정 안 하고 미뤄오다가요. 이제 3번을 미뤘거든요. 3번이나. 이제 마감 시각이 가장 먼저 승인한 이제 아크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신청한 게 예. 10일에 승인이든 기각이든 이제 해야 되는 데드라인 온 거고요. 10일 데드라인을 그거를 왔다. 시초로 이제 남아 있는 나머지 회사도 승인이든 기각이든 해야 되고 그 동안은 거의 10년 동안을 계속 기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기각을 기각을 했어요. 했었고 이제 작년 여름을 좀 기점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지금 이제 기대가 아주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결정은 납니다, 이번에. 결정을 한다. 네. 그런데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좀 높은 편이다. 그게 이제 작년 8월에 예. 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법원 판결이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이제 다른 자산운용사인데 예. 그 동안에 이제 SEC가 거절한 게 이제 합당한 이유가 없이 거절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법정 다툼이 있었고 예. 법정에서는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SEC가 그 동안에 이제 사유 예. 이외에 또 특정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되지 않는 한 예. 이제 기존 사유로 또 거절하기는 힘들어진 그런 형국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는 예. 아마 이번에는 승인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분위기가 고조는 되어 있는데 예.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죠. 그러면 그동안 SEC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10년 동안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왜 계속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안 해준 이유. 본질적인 부분은 SEC는 어떤 기존 금융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막고 있었다는 게 사실은 객관적인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중간적인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이제 복합 금융 시대에 저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시대적 흐름은 예. 이게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고 융합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융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전체 다 승인되거나 승인되거나. 아예 반려되거나 반려되거나.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거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요. 예. 제가 봤을 때만 시기적인 부분은 아마 이거를 아예 그냥 시기적인 약간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되긴 되는데. 언젠가 되는데. 네, 오늘은 아마 말씀하신 오늘 가장 먼저 1월 10일 날 예. 아까 인베스트먼트의 결정이 좀 약간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고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늘 요 사건이 있었죠. 오늘 또 의원이 또 저희 뉴스원 이 시간에 예. SEC 그 게리 겐슬러 또
해킹이 되지 않았습니까? SEC 위원회 위원장. 예, 트위터가 해킹돼서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뭐 뉴스가 많았죠. 사실은 이게 원래 나왔었다가 이게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밝혀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굉장히 그만큼 관심도 많고 요거 ETF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SEC의 공식 트위터 X 계정에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였다. 그게 해킹당했다고 해킹당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SEC의 입장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킹이었다. 이건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교수님, 이 SEC가 그동안 계속 미뤄왔는데 결정을 승인 여부를 이번에 같은 이유가 아니면 같은 이유로는 이제 거부를 못 한다는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ETF라는 거는 이제 장내 시장에서 팔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증권 수준의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요. 예. ETF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 기초자산 이제 가격을 따라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일반 주식은 잘 규율된 네. 장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만 지금 이 코인은 장내 거래소가 아닌 이제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세 조작이라든지 이 가격 조작에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가 그동안의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자체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측에서 그 이유만으로는 자기들이 제시하는 그 ETF의 그 불안정성을 논하기는 충분치 않지 않느냐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퉜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법정에서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리젝트한 단순히 이제 투명성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조금 이제 옹색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만약에 또 똑같은 이유로 뭐 거절할 수는 있겠으나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이제 법정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예. 입지가 이제 넓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예. 사실은 그 기초자산이 없는 걸 가지고 ETF를 만든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기초자산이 있든지 주식이 기초자산. 그렇죠. 이건 가상자산 자체가 기초자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뭔가를 표창하고 있는 증표가 거래되는 거지만 네. 주식은 뭘 표창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 거래된 자산을 표창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 자산의 60억 분의 1을 이제 지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ETF의 기초인데 예. 이제 그게 아닌 말 그대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상자산은 다른 말로 하면 가짜자산이거든요. 무형자산. 무형자산이 자산 가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승인해주기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예. 그러네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지금 승인 여부를 다투는 게 현물 ETF잖아요. 근데 선물 ETF는 지금 승인이 돼 있는 거죠? 예, 이미 돼 있죠. 그 현물과 선물은 왜 차이가 나서 선물은 승인이 됐는데 현물은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서 마켓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물하면 보는데 좀 더 마켓에 좀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현물 ETF는. 그럼 지금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일제히 신청을 해놓은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11개,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약간 중간적인 관점에서 저는 네. 약간 리거시 금융과 저는 양쪽을 다 보고 있긴 한데 네. 아마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 ETF의 부분에서 봤으면 10년이라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자체. 그래서 그거 비트코인이. 자체에 대해서 자산으로는 아마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시장에서에 대한 금융 자산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이미 많은 글로벌 금융회사, JP모건, 골드만삭스는 사실은 겉으로는 뭐 아니라고 했지만 다 뒤에서는 예.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스템적인 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스템적인 준비라는 게 뭡니까? 네트워크 설계 부분에서 네트워크 설계? 예,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IT적으로 보면. 예. 근데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네트워크, 그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그런 연결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보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봤을 때는 SEC도 아마 그런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블랙록이랑 가장 큰 자산 운용사도 예. 신청한 게 굉장히 뉴스였거든요, 작년에. 큰 뉴스였기 때문에 모든 증권, 자산이 물론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토커나이즈 되는 거는 큰 흐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블랙록 그 링크 회장도 예. 모든 자산은 토커나 될 거야라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법적인 컴플라이언스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시장적인 흐름은 당연히 가는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인데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혹시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중에서 우리는 그래도 안 하겠다. 아까 이 교수님처럼 이 주식같이 뭔가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ETF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혹시 자산 운용사 있지 않겠어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그와 반대로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이제 피델리티라든지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 난 데가 이제 신청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자산 운용사가 이제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 이제 돈이 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동안의 변동성이었거든요. 연동성. 기관에서 뭔가 자산을 편입할 때는 이제 분기별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꺼려왔던 거고요. 네. 지금 ETF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코인으로만 구성하기보다는 예. 이제 코인하고 다른 이제 주식 자산을 섞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거기에. 그렇죠. 100% 코인만으로 하면 지금도 뭐 신탁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우리나라만 기관이 투자 못하는 거지 미국은 기관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귀찮죠. 변동성 처리하기가. 변동성. 그래서 만약에 이제 ETF화 돼서 나오면 나름대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코인 이외에 다른 물품을 같이 담을 거고요. 다른 주식을 같이 담을 거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신탁 형태로 이거를 직접 운영하던 여러 자산 운용사가 이걸 다 팔아버리고 예. ETF를 사서 좀 편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가 사실 관건일 텐데.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네. 돈이 그 투자 자산을 얼마나 투입 거냐.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돈의 투입보다는 그동안에 신탁 형태로 현물을 직접 거래하던 여러 자산 운용사가 이제는 그걸 팔아버리고 그 돈이 이제 ETF화돼서 예. 이제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게 왼쪽 주머니에 효과가 클 거고요. 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효과가 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ETF가 나온다고 하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나온다고 하면 나온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이미 기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들이 미국에는 직접 투자하는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미 기관에 맡기고 돈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관이 유입되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는 게 네. 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면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몰릴 거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러는데 우리 이병욱 교수께서는 이제 새로운 자금의 추가 유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추정이 1억 간다, 2억 간다라고 추정이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1억? 그런 전망까지 있어요? 1억? 예, 2억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추정이 가능하려면 그만큼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런 유동성을 주체는 이제 기관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FTX 사태 거치고 루나 사태 거치면서 이런 변동성 때문에 대부분은 자산 편입을 아주 최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ETF 됐다고 해서 대규모로 온다기보다는 그동안에 현물로 직접 하던 자산 운용사가 현물 다 팔아치우고 대신에 이제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ETF를 발행한 회사들이 ETF를 사는 방식으로 자산을 편입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그래요. 우리 윤석빈 교수님은 지금 만약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면 신규 추가 자금 유입에 대한 전망은 보통 어떻게 지금 전망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는 기존에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 들어오면 예. 당연히 저는 그 유입되는 비율은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전체 자산의 1%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비트코인 비율이? 전체 자산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교수님이 하셨던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예. 아마 생각보다 저희 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단지 주머니가 가는 것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다른 새로운 약간 기회랄까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신사업 관점에서는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이 SEC가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을 할 거라는 기대감은 높은데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지금 하루 정도 지금 남은 거죠, 결정하는 게? 그렇죠. 이제 일단 아까 자꾸 레거시라 말씀을 쓰셨는데 레거시 관점에서 보면 안 해주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안 해주는 게? 이제 이게 모든 금융의 시작은 그 평가 가능한 담보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거기서 출발해서 다른 이제 파생 자산이 계속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코인이 담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FTX 사태가 왜 터졌는가 하면 미국 그 거래소 FTX. 예, 네. FTX라는 거래소가 발행한 FTT라는 예. 전혀 기초 자산이 없는 걸 담보로 예.
이제 신용은행이 법정화폐를 빌려줬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제기한 큰 의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담보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초자산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 ETF에 편입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럼 과연 이게 기초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이라면 SEC가 승인 안 해주기 맞는데 예. 뭐 미국이라는 시장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말해서 소위 말 규제 포획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이제 국가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그래야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로비라든지 이렇게 워낙 활발해서 이제 정당성하고 상관없이 뭔가 일어나는 국가다 보니까 예.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 이제 지금 전망은 뭐 90% 이상 될 거다라는 전망이 그래요? 지배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안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그동안에 지금 SEC 위원장이죠. 아까 말씀하신 게리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뭐 투기로 쓸 수 있다, 뭐 자금 세탁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분이라면서요. 재밌게도 원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원래 전에는 비트코인이나 그런 암호자산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공부를 많이 하셨던 잘 분인데 아시는 분인데 사실은 많은 시장에서는 오면 더 잘해주실 거라 느꼈는데 예. 어쨌든 이제 SEC 또 위원장이시니까 기존 컴플라이언스 관점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맞고요. 그래서 예.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데 심지어는 이더리움도 증권일 수 있어라고 얘기해서 좀 많이 이슈가 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SEC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현재 약간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SEC만 해도 이런 비트코인이 뭐 마약 거래라든지 이런 불법 자금 거래에 악용된다는 걸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던데 그런 면에서도 지금 계속 이 현물 ETF 승인을 좀 미뤄오는 이유가 되나요? 그 충분히 이제 그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익명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예. 그래서 이제 자금 세탁 특히나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FATF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법령을 이제 만들려고 예. 이제 공고문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니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왜 뺐느냐라는 이제 논리로 같이 그동안 SEC와 쌓아서 왔고 그래서 SEC의 유일한 이제 항변은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 투명성.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기초자산이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 예. 그게 거래되는 거래소 자체가 규율받지 않은 시장이다. 음. 이게 가장 큰 거였죠. 규율받지 않는 이제 시장. 어느 논리의 싸움이 이번에 이기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된 거래소가 규율받지 않는 시장인데다가 변동성이 또 워낙 크니까. 변동성도 크고 예. 이제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공룡이 이제 펌프 앤 덤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그러다가. 집어 던지고 하는 가격 조작이 워낙 이제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기초자산으로 장내 시장에서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그동안 논리였죠.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거래소의 규율이라든지 이 관련 업자들의 뭔가 이 정당성 볼 때 아까 얘기해 주신 거래소 그 FTX가 이제 사실상 몰락했잖아요. 그리고 바이낸스도 이 CEO 장펑 자오 이 자금 세탁 방지법으로 CEO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 두 사건은 뭔가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좀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거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좀 아직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워낙 얼리 스테이지 마켓이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금융권을 보면 아마 이해되지 못하는 프로세스라든지 사건 사고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는 가는 어쨌든 이게 기술의 혁신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다 사례라 보여지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에 대한 무너진 게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그 물결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워낙 저희가 뭐 인터넷 모바일도 겪었지만 많은 사실 그때 혁신이 일어나자면 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기술 혁신은 이런 또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약간 경쟁 원리나 이런 거 좀 더 보완돼야 돼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장치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아예 그렇다고 인터넷 모바일을 저희가 막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예. 이 웨이브는 막을 수는 없다. 저도 이미 그렇게 큰 보여요. 흐름이다. 예. 저는 이게 아마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약간 디베이트 될 줄 일부 예상은 했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기존 금융이나 이제 관점이고, 저는 예. 약간 중간적인 관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런 시대적 흐름 부분에서는 아마 SEC나 기존 금융권에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보수적인 CBDC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큰 흐름이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희 시청자들도 이 기술적인 면을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뭔가 첨단 산업에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이 가상자산 같은 코인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코인이 기술이냐 아니냐는 건 다퉈야 될 일이고요. 예. 그 다툼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 그 코인을 거래하고 있는 거래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 시장. 그 아까 FTX나 네. 바이낸스가 하는 행위는 기존 레거시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예를 그죠? 들어도, 예. 그 목적물이 기술이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 자, 근데 여기서 하는 행위 중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기존의 레거시 금융은 법령에 의해서 탈중앙화돼 있어요. 네.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명의계서는 예탁결제원이 하고요. 예. 거래는 거래소가 하고 그 상장심의위원회가 있고 폐지위원회가 있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거든요. 권력이. 근데 지금 거래소는 뭐냐면 자기들이 심사하고 자기들이 발행하고 거래하고. 자기들이 유통하고 그러니까 어. 모든 헤게모니를 거래소가 다 갖고 있어요. 탈중앙화 아니라 다 중앙화돼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코인이 기술이 아니냐라는 걸 논의하는 것과 아. 지금 현재 탈중앙화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모든 헤게모니를 가진 중개소가 거래하고 있는 행위하고는 분리해서 논해야 되고요. 이 거래소가 하고 있는 행위는 반드시 규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네요. SEC가 말하는 부분도 사실 금융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행자가 스스로 유통하는 거거든요. 발행자가 유통까지 하는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불안전 판매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게 하나 DLF 사태였거든요. DLF 그렇죠. 파생결합 상품.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금융회사는 발행자하고 유통자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상장과 폐지도 자기들이 이제 임의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규율되지 않는 한 SEC 입장에서는 이게 투명 시장이라고 볼 수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볼 때는 이것만 얘기해야 되고요. 음. 만약에 코인이 어떻고 블록체인이 어떻고를 얘기하려면 그러네요. 변론으로 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거래소 시장의 규율 네. 명확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이건 이제 또 다른 규제의 문제이고, 맞습니다. 이제 코인의 문제는 또 코인 시장의 가격과 수요와 뭐 공급, 투자 이런 문제인데, 그럼 그쪽 시장으로 좀 와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게 이번 4월입니까? 내년 4월입니까? 이 반감기가 네. 오는 거, 채굴하는 보상이 네, 절반으로 맞습니다. 줄어드는 거. 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정된 2,100만 개 중에서 네. 채굴자들한테 보상을 주는 겁니다. 보상. 예, 예. 그게 보상 주는데 보상 주는 것들이 반으로 주는 게 이게 반감기입니다. 반으로. 예, 4년마다 되는 예.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4월달이 딱 그 반감기 시점이라서 예. 그래서 아마 이쪽 시장에 있는 분들은 에너지가 좀 모여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반감기도 있고 ETF 승인이 되면 더 많이 상승될 수 있어라고 하는 뭐 제가 뭐 주로 투자 쪽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이런 이쪽 마켓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전체 채굴량이라고 합니까? 보상이라는 게 네. 전체 2,100만 개로 정해졌다면서요. 확정돼 있는데 확정돼 있는데. 근데 채굴자한테 주는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때 그것들이 반을 주는 거에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 지금이 이제 올해 4월달에 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감기를 지날 때나 지난 이후에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했습니까? 권역들이?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정보라는 건 모를 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모를 때 있는데. 그렇죠. 근데 네. 반감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21만 개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예. 이게 이제 반감기가 되기 때문에 날짜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미 알려진 정보거든요. 2024년 올해 4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됐고요. 이게 네. 이게 블록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지는데 이 블록이 10분 단위로 만들어져요. 평균 10분 단위로? 평균. 어. 근데 정확하게 10분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편차가 있어서 정확하게라고 하면 올 5월 8일 정도에 됐어야 되는데 예. 조금 이제 블록이 일찍 만들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4월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정보라는 거예요. 아, 투자 세계에서 알려진 정보는 정말 돈 되는 정보가 아닌데.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총량의 94%가 이미 다 발행됐어요. 94%. 나머지는 6%도 안 되고 6%가 앞으로 100년 동안 발행될 거거든요. 나머지 6%는 이제 10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앞으로 발행될 양은 기존에 있는 유통량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로 미미한 그러네요. 데다가 알려진 정보라서 음. 이런 거죠. 이제 반감기 자체가 어떤 호재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만약에 다른 호재가 있을 때 얘가 같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증폭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증폭 요건 효과. ETF와 맞물려서 반감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건데요. 예. 실제로 과거 3번 정도가 반감기가 있었는데 예. 과거에 보면 급등했느냐? 그때 급등하지 않고 예. 꾸준히 올라간 거로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이게 어떤 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아, 다만 그러네요. 얘와 음. 마침
다른 호재가 증폭될 때 어떤 이제 시너지는 분명히 있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 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ETF와, 예. 승인한다고 하는 것과 곧 다가올 반감기와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 예. 그래프 잠깐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 역사적으로 보면 예. 그 반감기 대해서 아까 상승했던 건 분명히 존재한 한번 데이터로 있거든요. 그래프를 볼까요? 저희도 어떻게 올랐는지 반감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언제가 반감기였나요? 그러니까 2012년, 16년, 2020년, 그러니까 4년마다 이렇게 4년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기는 이제 뭐 가격 변화 추이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감기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6개월, 1년 동안에 굉장히 그래프로 보면 상장되는 거 분명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사실은 있다. 그거는 약간 역사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아까 일반적인 수요 공급 원리도 있긴 한데 이쪽 커뮤니티 내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할까요? 에너지. 왜냐면 약간 이렇게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약간 좀 종교 집단처럼 반감기마다 그런 에너지가 모이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또 실존한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감기 될 때마다 가격 변화가 이제 지난 10년 역사를 보면 뭐 좀 그래프 나와 있는데 어쨌든 6개월이든 1년 사이에 굉장히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그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의 상승 에너지가 좀 뭐 뭉쳐 있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있어서 사실은 그때마다 채굴 사업자라든지 네. 이쪽 마켓에 대한 홀더라든지 그런 것들 에너지가 있는 거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네. 그 점에서 데이터로 보면 분명히 지난 역사를 보면은 반감기 이후 상승됐던 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에 또 ETF 승인이 좀 겹쳐서 상승 작용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프 나와 있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반감기 이후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데이터로도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SEC가 내일이죠. 내일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안 하고 다 거부를 했다. 또 다시. 그래 버리면 비트코인 가격 급락하게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번 상승 동기는 작년 하반기부터고요. 예. 그때 하반기부터 이제 거의 6개월, 7개월을 이끌었던 동력은 오로지 ETF였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그만큼은 내려갈 거라고 보면 예. 최소 50에서 100% 이상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거절된다라고. 거절된다면. 예, 예. 전체적인 올해 이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가격 전망이 있잖아요. 아까 잠깐 뭐 1억 전망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어떤 전망들이 좀 있어요? 지금 가격에 대해서. 예, 저도 가격을 뭐 예측한 사람은 아닌데 예. 그런 말이 있죠. 비트코인을 지금 땅에 바로 묻어요. 예. 묻으면 10년 후에 꺼내봤을 때 둘 중에 하나다. 빵원 아니면 10억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 표현한 것도 있는데. 좀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혹시?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 그 보는 뷰에 따라 완전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 보는 뷰에 따라서 근데 극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유럽 기관지도 일부러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해요. 약간 1억이나 2억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그런데 그러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관점에서는 이 시장을 아예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지 커지지 않았나. 교수님은 일단 쭉 올라갈 거다 그런 쪽의 전망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이 가치에 대한 기존 금융권과 믿음이 있어요? 데이터나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에선 분명히 이것들은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투자 대가 워런 버핏 이 버크셔 회장이 가상자산 투자는 뭐 도박이다 뭐 이렇게 좀 비유를 했고 평생의 동료였죠. 돌아가신 찰리 먼거 그분은 가상자산은 모두 제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오늘 누군가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산 사람은 삼성전자 자산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중지되더라도 자산이 남아 있어요. 삼성전자의 부동산도 남아 있고 현금도 남아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사신 분은 거래가 중지가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죠. 마지막으로 산 사람이 거래가 정지되면. 그래서 지금 이런 코인들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되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되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많은 돈을 넣어야만 되는 네. 유지되는 시장이고 예. 주식 시장은 증표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물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남기신 거고 예. 그거는 정확하게 도박이죠. 아 그래요. 예. 도박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되팔 수 있느냐에 대한 배팅이에요. 어떤 첨단 기술과 과거 역사를 볼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1년 후, 2년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이 맞는지. 네, 비트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빈 서강대 특임교수,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